유해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제 처와 그다음에 제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시는 세 사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죠? 세 사람 모두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살지는 않으신데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자주 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 처와 제 아이와도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거를 쪼개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전체 시간을 주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몇 분의 1밖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사람 관계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리를 인공지능이 한번 교체 대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원하는 대로 인공지능인 저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왜죠? 자, 여러분이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셨을 때 내가 거기에 접속하는 게 내 옆 친구가 접속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즉,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시간과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이제 말도 잘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까지 해주면 더 이상 자기들끼리 소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랑만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항상 내가 24시간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원하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니까. 그리고 사실 저게 여러분이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됐을 때 내지는 중독될까 봐 걱정하시는 풍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도 없이 그냥 컴퓨터 게임이랑만 소통하는 저 상황 자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게 게임이든 인터넷 포털이든 아니면 인공 챗봇, 채팅해주는 로봇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죠?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완벽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인공지능이 완벽한가를 테스트한 거를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앨런 튜링이라는 컴퓨터 공학자, 얼마 전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분이 천재적인 컴퓨터 공학자고 수학자여서 독일의 암호를 깨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컴퓨터 기술을 아주 2차 대전에서부터 이제 발전을 시키신 분인데 이분이 제안하신 게 튜링 테스트입니다. 커튼 건너편에 사람 혹은 기계를 놔두고 내가 대화를 했을 때 몇 프로의 이상의 사람이 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통과한 거예요. 아,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같구나. 이게 1950년에 마인드라는 지금도 유명한 저널의 앨런 튜링이 그 이미테이션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라는 설명을 지금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앨런 튜링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테이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그거는 인간이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공학자들이 매년 튜링 테스트 게임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 요소를 섞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저 요소를 섞었더니 실제로 더 많이 통과를 한다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잘 연결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애플의 베어먹은 사과 로고는 앨런 튜링을 기리는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튜링이 청산가리가 주사된 사과를 깨물고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앨런 튜링이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약간 좀 스캔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성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게이인데 예. 게이가 법으로 금지됐죠. 영국 정부가 최근에야 사과를 했어요. 경제학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앨런 튜링이 자기가 게이니까 아니고
당시에 정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성적 정체성 인척할 수 있었으면, 성적 정체성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자신이 있었으면 자살했겠는가? 튜링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럼 튜링이 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여기서 튜링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못했지만 튜링이 얘기하고자 했던 진정한 휴머니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튜링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성적 정체성도 인간의 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논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한 대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소위 4차 산업혁명 혁신, 내지는 혁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처음에 이렇게 그려준 시나리오의 극단적인 연장선상 중에 하나고,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내지는 사회학자로서 챗봇이 들어가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모습이 나오면 이게 앨런 튜링으로부터 이루어진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지는 후기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수준의 인공지능이 다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요원한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자꾸 인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의 형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논쟁으로 자꾸 지금 넘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 일화를 하나 지금 설명드릴 텐데, 알파고가 이제 중국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이처지에 그 알파고 팀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알파고한테 아무것도 바둑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학습하게 했더니 스스로 바둑의 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라는 말,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근데 AI가 가장 발전된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이에요. 그거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 과학자들이 했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쫓아가 보면 그냥 야 이런 거야라고 한번 얘기만 해주면 스스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AI가 되는 거예요. 바둑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AI 시대를 자기들이 열어젖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 분야에 계신 분들 엄청 경쟁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피케티의 책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똑같이 AI의 네이처의 사이언스의 글도 많이 쓰시는 NYU의 인지 심리학자분이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트집을 잡았는데 그게 왼쪽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CNN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특수한 알고리즘입니다. 학습을 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고, 그 CNN 안에 또는 몬테칼로 트리서치라는 또 수학 알고리즘이 있어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가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있었는데 뭘 처음부터 배웠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았냐, 처음에. 있었으니까 알파고보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뭘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저 네이처 논문의 저자가 17명인가 18명 되는데 그중에 판 후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유럽 바둑 챔피언이거든요. 그 알파고 팀에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저자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바둑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지 그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또 어디서는 무슨 얘기야.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노엄 촘스키가 즐겨드는 예는 그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길러보면 왜 적은 200~300개 되는 단어를 애들이 알 때쯤 갑자기 그걸 연결시켜서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적인 점프라고 하는데 이 점프는 입력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 못하는 어떤 안에 생리적으로 갖춰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 단어만 가지고도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5살짜리 애보다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게 맞잖아요. 대화를 시켜보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근데 아마 단어는 몇 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일반화된 인공지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이 수백 년 된 인문학의 철학의 논쟁의 자장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발전한 게 아니에요. 80년대에 올라갔다가 훅 꺼졌다가 이렇게 다시 터졌다가 또 훅 꺼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의 시차를 두고 어떤 특정한 부분이 돌파될 때마다 한 번씩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시 저 질문에 가로막혀서 한동안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신다면 첫 번째,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마치 눈앞에 온 것처럼. 두 번째, 저거에 대한 대답과 정말 일반화된 인공지능의 성공과 발전은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문에 더 다 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올 것이다. 이제 뭐라는 겁니다.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남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스스로 미래형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이신 분들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미래형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미래형 인재는 좀 막 사는 인재일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네. 알파고가 있었는데 네. 알까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토너먼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프로그램과 네. 인간과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제가 네, 인간 네. 대표로 어떤 해커콘에 네, 갔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기계한테 진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자, 이제 알까고라는 프로그램은 여태까지 그 정확성과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을 테니까 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막 던져보자.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겼는데 3년을 했는데 제가 최초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계가 예측 못하는 막삼을 한번 보여주자. 네. 그러니까 저의 전략이었는데 네. 교수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권유는 로봇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겪어나가는 그 대답을 찾아나가는 어떤 방법은 로봇과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서 자존심을 상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힘들죠. 대부분 이런 식의 질문들은 저희가 샤워하면서 주먹으로 벽 칠 때나 떠오르는 생각들이잖아요.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성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되셨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도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계속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갖춰온 지혜만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거라면은 네. 인간의 생각이 정체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사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의 깊이와 이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딥러닝이라든지 무슨 뭐 구글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세계 지식을 한 군데 다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무지하게 학습을 시키면은 좋은 게 나온다. 현재 돌파하지 못한 몇 가지 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특정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보는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글을 이해하는 것도 잘하고 사람 목소리도 잘 해석하고 이럴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건 뭐냐면 대용량 데이터를 무지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한 가지 결론을 이뤄내는 그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가 이쪽 일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컴퓨터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현실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저희 검색 엔진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회학자 중에 제임스 에반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시카고 대학
교회 지금 교수님이신데, 사회학과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그 사회학 저널보다 뭐 사이언스 이런 데 훨씬 글을 많이 내셨어요. 이런 식의 빅데이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그 논문 작업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있었는데, 뭐냐면 전 세계, 아니 영어로 쓰여진 거겠죠. 빅데이터를 하셨는데 그 대학원생 학위 논문에 뒤에 참고 문헌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분석을 했는데 뭐냐면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 문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어떤 분야의 키워드를 치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보고 가장 많이 인용된 걸 나도 인용을 하지, 남들이 인용 안 한 어떤 걸 인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논문을 보면 과거에는 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리터러처 리뷰라고 하는데 문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제목만 보고 잘못 뽑은 책들도 집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책 끌고 왔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야, 이거 잘못 뽑았네라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시 가서 꽂아놓지 않거든요. 우연찮게 읽어가지고 그걸 인용하거나 생각이 확장이 오는 경우가 과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바다를 완벽하게 열어줬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서로 비슷해지고 있는가, 프라이빗하고 유니크해지지 않고 얼마나 남들과 나도 모르게 비슷해지고 있는가에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의 어떤 유니크함이나 독특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서 검색을 늘 하셔야 됩니다. 우연찮게 얻어 걸린,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이름 없는 새의 짹짹거리는 소리에서 노래를 만드셔야지 유니크한 게 나오지, 똑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으면서 개통걸 들으면 우리는 그냥 평균에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막 삽시다. 막 삽시다. 불어나게. 기계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면 부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솔직히 많이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고민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복지로에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겁니다. 네. 왜 그거를 무슨 4차 산업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인더스트리라고 표현을 했느냐?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뭐냐면 노사정 합의예요. 일자리와 임금과 노동시간과 산업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작을 노사정의 노동자, 특히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받을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직업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을 것인지, 세금은 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나 더 매기고 누구한테 덜 매길 것인지, 이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대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리질리언스. 어떤 기술이 유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배우고 어떤 지성을 새로 개발하는 게 개개인의 문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이 성실하지 못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잃고 자꾸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과 사회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성정치권을 보면 사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식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이상 사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주어진 조건 내에서 느리게도 만들고 빠르게도 만드는 겁니다. 자, 저희가 1, 2부 강의에서는 기계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교수님이 준 답이 신선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을 해봐야겠다. 자, 여기서 마치고 이제 3부, 4부 강의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의 여론의 중심은 여전히 대학 입시와 취업, 내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불평등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더 심화될 겁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매개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을 때도 빠르게 이해하고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언어입니다.